여러분의 아침을 함께합니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아침. 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북한의 대표단장으로 북한의 명목상 국가원수죠.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의장이 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평창올림픽을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게 만들려고 하는 우리 정부의 입장으로서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미국과 북한의 조우 기회를 만든다는 차원에서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미국의 펜스 대통령 측이 북한과의 동선을 겹치게 하지 말아달라는 입장을 우리 측에 전달한 것으로 보도돼서 우리 측의 이런 구상이 과연 실현될 수 있을지 아직은 의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의 입장에선 평창 이후가 더욱더 걱정이 되는 게 현실입니다. 자, 이런 와중에 2월 임시국회 대정부 질문이 시작이 되죠. 최저임금, 권력기관 개편, 개헌 등 이 다양한 주제를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데요. 잠시 후 일부에서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당대변인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또 임종 과정 중인 환자가 연명치료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연명의료결정법이 어제부터 본격 시행됐습니다만 여전히 연명의료결정법의 타당성, 실효성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잠시 후 2부에서 실제 의료 현장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될 전문가의 얘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3부에서는 매주 월요일 함께하는 두 분이죠. 데일리안의 이종건 논설실장,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서영무 소장 두 분과 함께 정치권의 이슈 꼼꼼히 짚어보겠습니다. 2월 5일 월요일입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예,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백병규 시사평론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밤새 들어온 소식부터 얘기를 해보죠.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석하는 북한 최고위급 대표단. 제가 방금 오늘 오프닝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북한 서열 2위죠.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이 참석을 하기로 한 모양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명목상이 그 북한 국가 수반이기도 하죠. 김영남 그 최고인민위원회 그 상임위원장이 그 남한을 방문하는 것은 이제 이번이 처음인데요. 문재인 대통령 그 예방과 함께 그 평창올림픽 그 개회식에 그 참석하는 이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과 이 북미 간의 접촉이 혹여 성사될 수 있을지 여부가 이제 그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어젯밤에 그 통지문을 보내서 그 김영남 위원장을 그 단장으로 하고 단원 3명, 지원 인력 18명으로 구성된 고위급 그 대표단을 9일부터 11일까지 그 남측 지역에 이제 그 방문하겠다고 이제 그 알려왔는데요. 이 김영남 위원장은 북한 헌법상 그 북한 국가 수반에 해당되죠. 북한으로서는 그 명목상인 그 국가 수반을 파견을 해서 이 평창 동계올림픽 그 개막식에 참석시키는 만큼 나름 뭐 성의를 이제 보인 셈이기도 한데요. 어젠 또 그 장홍 북한 그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 위원이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서 그 입국을 했고요. 오늘은 이제 8일 강릉 공연을 앞두고 그 23명 규모의 북한 예술단 선발대가 이제 오게 됩니다. 그렇군요. 자, 이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북한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다음가는 서열 2, 3위 인사를 보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했다고 하는데 뭐 북한도 여기에 호응을 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거는 펜스 미 부통령하고 이제 이 북미 간의 접촉이 이루어지느냐 이 부분이 있는데 그죠? 네. 이번 올림픽을 그 한반도 그 평화 정책의 그 모멘텀으로 좀 활용하고 싶어 하는 그 청와대로서는 펜스 미 부통령의 그 역할에 이제 상당한 이제 기대를 갖고 있는데요. 네. 그 문재인 대통령 그 지난 2일 트럼프 미 대통령과 이제 그 전화 통화를 갖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 자리에서 그런 희망을 피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측의 일단 반응은 이 평창 북미 접촉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부정적이라고 하죠. 네. 실제로 그 펜스 부통령 측은 그 개막식을 전후한 행사 때 그 북한 측 인사와 좀 마주치지 않도록 의전에 좀 각별히 좀 신경 쓸 것을 그 청와대에 그 당부한 것으로 이렇게 좀 알려졌고요.
뭐 개막식에 같이 참석은 할 텐데 예. 뭐 어떻게 이제 자리가 배치가 되느냐 뭐 이런 문제들이겠죠. 그리고 이제 리셉션도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예. 네, 뭐 만날 수 있으면 이제 만나는 것도 방안일 텐데요. 근데 미국이 만날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글쎄 말이죠. 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든 이 펜스 부통령도 그 2일 펜실베니아 그 피츠버그에서 열린 미국 우선주의 정책 관련 그 행사에서 이 한국에서 그 간단 명료한 그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다. 그것은 바로 전략적 인내의 시대는 그 끝났다는 것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는 그 북한에 대한 이 최대 그 압박을 계속 구사를 하겠다. 이제 이런 입장을 천명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죠. 예. 자, 오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항소심 선고가 있는데 박영수 특검이 언급한 대로 오늘 뭐 3개의 재판 뭐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죠? 네, 일단 그 법률심은 그 항소심으로 이제 그 마무리되는 사실심은 항소심으로 그 마무리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대법원에 올라가지만 그것이 이제 법률심이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관계 대한 판단은 이제 오늘로 이제 마감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있게 되죠. 이 서울고법 형사 13부 이 부의장과 그 삼성전직 임원 4명에 대한 그 선고를 하게 되는데 지난해 8월 말 그 1심 선고가 거듭난 5개월여 만입니다. 2심 판결이 과연 어떻게 나올지 그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데요. 쟁점은 이 삼성이 그 최순실 씨 측이죠. 이 제공한 그 승마 지원을 그 뇌물로 보느냐 여부, 또 그 미르와 그 K스포츠 재단에는 그 출연금 204억 원이 뇌물로 인정될지 여부. 항소심에서 그 추가된 이른바 그 추가 독대, 즉 그 영차 독대라고 하죠. 그 인정 여부. 그리고 이 재산 국외 도피 액수를 얼마로 인정하느냐 여부인데요. 이 도피액이 그 50억 원을 그 넘을지 여부가 그 이재용 부회장이 그 계속 구속 여부를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주목이 되고 있죠. 이 박영수 특검은 그 결심 공판에서 이 사건은 그 정경유착 사건의 그 전형이라면서 그 이 부회장이 그 1심과 마찬가지로 그 징역 12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예. 그러나 그 이 부회장과 변호인은 그 최후 진술과 그 변론에서 이재용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의 그 피해자이지 본체나 조범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개헌권 승계라는 그 현안 자체가 그 존재하지 않았던 만큼 이를 위한 청탁이나 뇌물 제공 또한 없었다. 이제 이런 주장을 폈죠. 예. 자, 국민의당이 어제 당원을 개정해서 전당대회 대신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바른정당과의 합당 여부를 물을 수 있도록 했는데 지금 그 통합 반대파 의원들이 오늘 집단 탈당하는 모양이에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그 통합 반대파 의원들은 그 내일 이제 창당을 하게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중당적이 이제 금지가 되기 때문에 오늘까지는 이제 그 탈당을 해야 되는 거죠. 국민의당은 그 어제 그 국회의원회관에서 그 중앙위원회를 열고 그 당원 개정안을 이제 통과를 시켰습니다. 전당대회를 그 개최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전당원 투표로 이제 이를 대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는데요. 이 전당원 투표는 이 8일부터 이 10일까지 이제 그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 전당원 투표 그 선관위를 통한 이 K보팅 온라인 투표와 함께 ARS 투표를 이제 그 진행하기로 했는데요. 네, 그 전당원 투표가 가결될 경우에는 그 11일 이제 중앙위원회에서 그 합당 결의를 하고 13일 그 바른정당과 이제 그 통합 전당대회를 이제 갖기로 했습니다. 바른정당도 오늘 오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이 전당대회를 열고 이 국민의당과의 그 합당안을 이제 의결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국민의당과 그 바른정당 이 통합정당의 명칭을 미래당으로 하기로 했다고 하죠. 박지원 의원 등 그 바른정당과의 그 통합에 반대하는 국민의당 의원 14명 오늘 그 집단 탈당해서 내일 이제 그 민주평화당을 창당하게 되는데 지난 1일 먼저 탈당한 이용주 의원 그리고 그 뒤늦게 이제 그 합류를 내비친 이용호 의원까지 그 포함할 경우에는 이 민평당 16명의 의원으로 일단 그 첫 발을 내딛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종합편성 채널 MBN 오보 문제와 관련해서 이 끝까지 가겠다. 지금 이런 얘기죠. 예, 이제 기사의 제목이 특히 이제 문제가 됐는데요. 자유한국당 그 홍준표 대표는 그 어제 자신의 그 페이스북에 그 진주의료원 그 폐업 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명예훼손과 그 민사소송이 그 완결될 때까지 그 MBN과 누가 정당한지를 가려보겠다고 이제 밝혔습니다. 홍준표 대표는 참고 또 참으며 그 적당히 그 타협하지 않고 그 끝까지 진위를 가리겠다. 그러면서 이같이 언급을 했는데요. 앞서 그 종합편성 채널인 그 MBN은 그 지난 2일 류의 그 전 최고위원이 그 오래전부터 꾸준히 그 다양한 방법으로 그 홍준표 대표로부터
성희롱을 당해왔다고 이제 주장했다. 이런 이제 기사를 보도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기사에 홍준표에게 수년간 성희롱 당해왔다. 이렇게 이제 제목을 뽑았습니다. 수년간 기사 내용에는 오랫동안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제목에는 이제 수년 동안 성희롱을 당해왔다는 표현을 썼는데 홍준표 대표는 자신이 류의 전 최고위원을 알게 된 것이 지난해 4월 대선 때인데 어떻게 수년 동안 성희롱을 했다는 보도를 할 수 있느냐. 이 기사는 대표적인 가짜뉴스라고 이제 비난을 하면서 MBN을 상대로 한국당 당사 출입 금지는 물론이고 취재 및 시청 거부라는 이례적인 초강경 조치를 취했는데요. MBN은 이제 즉각 이 기사를 내리고 정정 보도를 내보내긴 했습니다. 그날 이제 정정 보도를 내보내면서도 이는 기사 내용을 제목으로 축약하는 데 따른 좀 문법적인 실수였다. 이렇게 또 이제 해명을 했다고 하죠. 아이고, 근데 이게 참. 자, 정세균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이 3당 원내대표가 오늘이죠. 임시국회 현안 논의를 위한 회동을 갖죠. 네, 왜냐하면 이제 오늘부터 2월 임시국회 네. 이제 이 대정부 질문을 이제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본격적인 임시국회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평창 동계올림픽을 나흘 앞두고 열리는 오늘 이제 회동에서는 여야가 이 정쟁 자제 등을 놓고 이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국회는 이제 오늘 본회의를 열어서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관계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정치 통일 외교 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오늘 대정부 질문에서는 헌법 개정 문제 그리고 선거제도 개편 문제 이와 함께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논란, 사법개혁, 평창 동계올림픽 남북 단일팀 구성 등 여러 현안을 두고 이제 여야 간에 상당한 공방이 좀 예상되고 있죠. 예, 잘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백병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2월 임시국회 대정부 질문이 시작이 됩니다. 최저임금, 권력기관 개편, 개헌 문제들이 많죠. 자,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당대변인 전화 연결해서 직접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백혜련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지금 지난주에 이제 국회 원내대표 교섭단체 연설도 있었고요. 근데 한국당하고 국민의당 공통으로 나온 얘기가 바로 최저임금 10,000원 공약 수정인데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예. 국민의당은 이 시장과 소모적 싸움을 벌이는 역대급 아마추어 정부다. 이런 얘기를 했고, 한국당은 최저임금법을 개정하겠다. 이렇게 나오는데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먼저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자유한국당하고 국민의당이 문재인 정부를 비판할 자격이 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난 대선 당시에 홍준표 대표, 안철수 대표 모두 다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를 열겠다고 공약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차치하더라도 국민의당 2018년도 최저임금 발표 당시 대변인 논평을 보면요. 2020년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를 위한 첫걸음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채 몇 달도 또 되지 않아서 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비판을 한다는 것은 정말 앞뒤가 맞지 않는 무책임하고 모순적 행태라고 봅니다. 예. 지금이라도 아마 정치권이 최저임금 그럼 1만 원 시대를 열지 않겠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저는 다음 선거가 있다면 또다시 모든 당이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을 들고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 이쪽이 말할 입장이 아니다 이 말씀이신데요. 그거하고는 별개로 최저임금 지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거는 괜찮은 현상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실제로 이 경제 상황과 시장 상황에 비춰서
최저임금 10,000원의 도입 시기에 대해서는 좀 탄력적이고 신축적으로 접근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저임금 10,000원 공약이 수정이 돼야 된다.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수정. 근데 이 속도는 조절해야 된다.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거는 여러 가지 시장 상황을 보면서 실제로 우리가 2020년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그것이 시장 상황에 너무 급격하게 반응하는 그런 지점이 있다면 그것은 좀 고려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자, 그리고 개헌 문제도 민주당 당론으로 정해졌죠. 그죠? 어느 정도 기본 틀은 정해진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 틀이라고 얘기를 하시면 어떤 의미죠? 여러 가지 문제되는 부분, 도입해야 될 것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의가 1차적으로 됐기 때문에요. 예. 네. 지금 권력 구조 같은 경우는 대통령제로 결정이 된 거죠.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하는 것으로, 네. 근간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거죠? 많은, 의원님들께서, 그리고 당원 조사 결과에서, 4년 중임제가 권력 구조, 개편에서는 가장 다수가 지지하는 의견으로 나왔기 때문에요.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하되 분권과 협치를 강화하는 쪽으로 야당과 열려진 협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된 것입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게 2016년 12월에요. 예? 이 국민일보에서 보도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상대로 어떤 권력 구조가 바람직한가 이거를 물어본 그 기사가 있거든요. 네. 근데 제 기억으로는 12월 26일일 겁니다, 아마. 근데 그 기사를 보면은 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중에서 33.3%가 4년 중임제 개헌을 바람직하다 생각을 했는데 의원 내각제 찬성 22.2%를 비롯해서 의원 취조부제까지 합하면 실제적으로 이 대통령제 4년 중임제 대통령제를 찬성하는 의원들보다는 이 권력 분산형 의원 내각제나 의원 지방부제를 찬성하는 의원 숫자가 더 많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바뀌었을까요? 그 사이에? 제가 그 여론조사 결과를. 여론조사라기보단 설문조사죠.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거니까요. 설문조사 결과를 잘 보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모르지만 저는 주변에서 그동안 쭉 얘기를 해왔을 때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의원님들은 대체로 4년 중임제가 제일 많았던 것으로 항상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군요. 그리고 또 하나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은 12월 달이라고 한다면은 2016년이요. 예. 그러니까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국회 권한을 좀 더 강화하고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시킬 수 있는 그런 정치 체제에 좀 더 기울어져 있는 면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어쨌든 대통령제를 이제 계속 하기로 했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죠? 예. 책임 정치 강화 차원 그리고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현실들을 고려했을 때 어떤 현실이요? 우리나라 간의 정치 같은 경우 굉장히 정당 간의 갈등과 분열이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원 내각제 같은 경우는 그런 그 정당 간의 협치 구조가 안비되어 있어야지 어떤 국가가 흔들리지 않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우리나라의 이런 정당 시스템 이런 것들이 과연 의원 내각제로 했을 때 이것이 안정적으로 국정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의식들이 있다고 보입니다. 근데 그 가장 핵심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없애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저희도 제왕적 대통령제, 그러니까 대통령제가 제왕적 대통령제와 동일시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의 우리나라의 어떤 국가 운영 시스템이 실제로는 사실 헌법상으로도요, 대통령의 어떤 분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들이 있는 부분들도 있었는데 그 부분들이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헌법 개정을 통해서 더욱더 상권 분립의 원칙이 실현될 수 있고 또 지방 분권을 통해서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제어하고 억제할 수 있는 그런 정치 체제로 가자는 것이 지금 우리 당의 여러 가지 의견들입니다. 자, 그리고 헌법 전문의 촛불 시민 혁명을 명시하자 이렇게 결정하셨어요? 그 부분은 그 헌법 전문이라는 것은 헌법 제정의 역사적 과정, 국가의 성격과 지향하는 점 이런 것을 밝히고
대한민국 체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그런 역사적 사실을 담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5.18 민주화 운동, 그러니까 저희 의원 설문조사의 경우에는 5.18 민주화 운동, 60 민주화 항쟁, 그리고 부마 항쟁, 그리고 촛불혁명 이런 여러 가지 안을 놓고 다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사실 많이 나왔던 부분들이 전문에서 1차적으로 5.18 민주화 운동이 들어가야 한다. 그리고 60 민주화 항쟁, 그리고 촛불혁명 이것도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같이 논의를 해서 이건 야당과도 논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이고요. 촛불 시민혁명도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은 함께 이 얘기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촛불 시민혁명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그 촛불 시민혁명을 통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새로운 정부가 탄생했습니다. 그럼 그런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는 충분히 헌법 전문에서 넣을 수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예. 지금 근데 이 여야 간의 타협 이게 이제 문제 아니겠어요, 그죠? 예. 네. 뭐 6월에 지방선거 하죠, 그죠? 그 지방선거 때 네. 이제 개헌 투표도 하자는 것이 여당의 입장인데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래가지고 이게 타협이 안 되면 어떻게 단독 발의라도 하실 생각이세요? 지금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논의된 바가 없고요. 우선 예. 개헌특위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최대한 논의를 해달라는 것이고요. 먼저 각 당이 개헌안을 빠른 시일 안에 내놓으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을 통해서 논의를 하고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를 하자는 것이 가장 큰 저희 당이 추진하는 목표이고요. 하여튼 개헌을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은 강구할 것입니다. 예. 자, 그리고 지금 이제 평창 올림픽이 이번 주 금요일 날 개막하지 않습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적극적인 북미 관계 화해의 제스처를 보여달라 이런 메시지를 지금 전한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펜스 부통령은 오는 이유가 전략적 인내는 끝났다라는 메시지를 주러 오는 거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북한은 김영남이 온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미국 측은 북한과의 동선도 마주치지 않게 해달라라는 얘기를 한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우리 정부의 그 어떤 구상이 좀 틀어지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펜스 부통령의 입장이나 미국의 입장이 정확하게 알려진 바는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평창 올림픽을 기점으로 남북 관계 개선 그리고 북미 관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요. 네. 그런 bu분들에 대해서 미국에도 우리나라의 입장을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평화 체제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어떤 현안보다도 큰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미국이 만약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입장을 명확하게 가지고 있지 않다면 설득하는 과정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미국이 명확한 입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관계에서 하루는 유화 제스처, 하루는 강력한 메시지를 내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충분하게 저는 그걸 바뀌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자, 이거 좀 다른 얘기인데요. 강원랜드 채용 비리를 수사하던 안미현 검사가 권성동 의원과 최종훈 당시 춘천지검장한테 사건 축소 외압을 받았다. 지금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지목된 인사들 사실 무근이다. 지금 이러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검사 출신으로서. 지금 안미영 검사가 현직 검사로서 그런 인터뷰를 했을 때는 정확한 사실에 근거하자면 인터뷰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강원랜드 사건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여태까지 봤던 수사 중에서도 가장 그때 1차 수사요. 1차 수사 같은 경우는 가장 부실 수사였습니다. 정말 그 수많은 청탁자들이 있고 그 강원랜드를 압수수색할 당시에 이미 그 청탁자들이 옆에 기재된 메모까지도 압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수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채 그 최홍식 강원랜드 전 사장만 불구속 기소된 상태로 수사가 마무리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에 대해서는 정말로 뭔가
일선에 압력이 있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고요. 예. 이번에 진짜 강원랜드의 청탁 이 비리 수사에 대한 수사 철저만이 아니라 지금 특임검사나 특별검사를 도입해서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수사되고 사실관계가 밝혀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는요. 지금 이 사건이 실제로 밝혀지느냐 안 밝혀지느냐를 떠나서 당장 지금 법사위원장에서는 물러나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법사위가 사실은 그 법무부나 검찰을 다루는 그런 파트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사건이 있는 상황에서 법사위원장 자리에 있는다는 것은 계속적으로 더 큰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예. 자, 그리고요. 그러면은 이거 어쨌든 진상조사 필요한데 진상조사하고 있는 또 다른 게 있지 않습니까? 바로 서지현 검사 문제인데요. 지금 이 대책단이 꾸려지고 조사단도 꾸려지고 뭐 법무부 장관이라든지 뭐 성역 없이 조사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이 반면에 이문정 검사는 조희진 검사장 지금 이제 조사단장이죠. 과거에 뭐 의혹을 덮으려고 했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즉각 사퇴하라 촉구하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백혜련 의원께서는. 근데 이제 일단 서지현 검사 측에서 이 대책단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보겠다고 발표한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무엇보다도 피해자의 의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 측에서 그 발표를 기다리겠다, 조사 상황을 보겠다고 말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 의견을 존중해줘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법무부에서도 지금 이 사안에 대한 국민적 여론 이런 부분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조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피해자 의견이 최대한으로 중요하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호전될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환자가 연명의료 중단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연명의료 결정법이 어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를 두고서 의료계에서는 이 법의 현실성과 실효성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연명의료 결정법 시범 사업을 실시한 서울대병원 혈액종양내과의 허대석 교수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연명의료 결정법이라는 게 이게 이제 그 존엄사를 스스로 결정하는 이런 건가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보면 병원에서 임종하시는 분이 굉장히 이제 많이 늘어났죠. 예. 네, 그분들이 현재는 뭐 대부분 중환자실로 가서 인공호흡기에 이제 의존해 있다가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예. 예, 꼭 인공호흡기를 하지 않고도 편안하게 임종할 수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예, 그는 여부를 뭐 쉽게 말씀드리면 마지막 임종에 임박해서 중환자실 갈 건지 아니면 그런 걸 하지 않고 편안하게 임종하기 위해서 호스피스로 갈 건지 이런 걸 본인 스스로가 결정하는 거를 가능하게 한 법입니다. 네. 네, 그건 이제 본인이 결정하라는 거죠. 예, 원칙적으로는. 네. 원칙적으로는 그렇죠. 근데 이게 신청 제도가 그렇게 까다롭다며요. 신청 절차가. 예, 그게 이제 본인이 서명하지 않으면 이게 서류상 무효로 하니까요. 네. 근데 이제 임종에 임박한 환자가 본인이 임종에 임박했다는 사실을 의사나 가족으로부터 듣고 서명할 수 있는 분들이 거의 뭐 10%도 안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많은 문제가 생긴 겁니다. 예. 10%도 안 된다. 그러면은 이분들, 그러니까 대부분이 본인이 그걸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죠? 그렇죠. 예. 그러면은 이거 딴 사람, 뭐 예를 들면 직계 가족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결정할 수가 없는 건가요? 이제
일부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의식이 없을 때는 가족 두 분이 일관된 진술을 하면 되고요. 예. 예, 그 다음에 대리 결정을 할 경우 전원이 이제 그 동의를 해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어려움이 있는 거죠. 예. 그 일부는 허용한다. 일부라는 게 어떤 의미예요? 그러니까 의식이 없을 때. 예. 의사결정 능력이 없을 때는 가족 두 명의 일관된 진술이 있으면 그 가족관계 증명서를 갖고 와서 확인을 받고 이제 가족이 결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이렇게 그 뭐 가족 두 명이라든지 본인이 이렇게 연명치료 중단을 하면 병원으로서 뭐 그냥 그걸 받아들이는 거, 이것도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의료진 두 명이 판단을 해야 되는데, 예. 담당 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예, 근데 의사가 항상 두 명 이상이 상주하고 있지를 못합니다. 특히 주말이나 야간에 환자가 갑자기 상태가 나빠지면 당직 의사만 있거든요. 예. 근데 심지어 서울대학병원 같은 의료진이 많은 병원에서도 그 두 명이 항시 대기할 수가 없어서 예. 예, 실제로 수행하기가 어려운데 소형 병원에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예, 그 이제 뭐 그런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가 안 돼 있죠. 예. 예. 이거 지금 시행되기 전에 3달 동안 시범 사업 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네네네. 이 신청한 환자들이 있던가요? 예, 이제 서울대학병원이 한 달에 한 100여 명이 돌아가시는데요. 네. 예, 300명 중에서 19명이 그 서류를 작성을 했었어요. 예. 예, 그러니까 10%가 안 되죠. 예, 예. 그렇군요. 10%가 안 되는군요. 왜 이렇게 신청이 적다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이제 이 이야기를 꺼내려면 먼저 가족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예. 예, 가족의 동의를 안 받고 환자한테 갑자기 의료진이 가가지고 예, 곧 돌아가실 것 같은데 중환자실 가시겠어요? 이렇게 물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80-90%의 가족이 환자한테 그런 말을 하는 거를 반대하세요. 왜 반대하느냐? 뭐 재산 때문에 뭐 환자를 속이려는 게 아니고 충격을 받을까 봐요. 이게 지금 임종 때문에 그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는데 예. 예, 그 말까지 하면 환자가 너무 고통을 받는다는 거죠. 예, 불필요하게 왜 그러느냐. 어떤 분은 그 말을 꺼내면 환자가 자해할지 모르는데 자살할지 모르니까 제발 좀 하지 말아달라. 예, 이런 문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그걸 안 쓰면 본인이 고통스러운 임종을 원한 것처럼 법원 해석을 하게끔 만들어 놓으니까 이게 혼란해진 겁니다. 예. 지금 교수님께서 문화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네네. 사실 저는 참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은 지금 상당히 중병에 걸려서 네. 사실 우리 현대의학으로 봤을 때 가망이 없는 환자한테도 예? 네. 그 환자한테 예를 들면 당신 가망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을 경우엔 사실 심적으로 더 큰 충격이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게 뭐 현실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참 근데 뭐 요새는 다 본인한테 얘기를 해주는 모양이에요. 당신 얼마 남았다 이런 거. 그렇지 않아요. 암이라는 사실은 거의 다 100% 이야기하는데 네. 당신이 곧 죽을 거라는 말은 의사도 그렇고 가족도 쉽게 입을 열지 못해요. 그렇군요. 예. 그러면은 교수님 말씀대로 한다면은 본인이 그걸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그러면은 이거 연명 치료 자기가 이제 안락사라든지 예를 들면 연명 치료 안 하겠다 이 결정을 못 내릴 거 아닙니까? 정확한 인포메이션이 없으니까. 곧 돌아가실 텐데라는 말을 못 꺼내니까. 예. 결국은 끝까지 본인이 결정을 못하고 돌아가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일단은 연명치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본인 상태를 잘 알아야 하는데 그 말을 꺼내기가 상당히 힘들다. 이렇게. 예. 그럼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많은 시행착오를 있었는데. 네. 예. 그걸 보편적인 어떤 가치로 인정하기 때문에 예, 우리나라를 제외한 모든 나라에서는 그런 상황에서 환자 입장에서 무엇이 최선인가에 대해서 예, 가족하고 의료진이 상의해서 결정한다. 이게
보편적인 결정 그 법이거든요. 예. 예, 근데 우리는 본인께 아니면 무효다는 걸 원칙으로 하니까 이제 이게 혼란이 생긴 겁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교수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다른 나라에서는 수십 년간 이 입법을 가지고 법을 적용해 봤거든요. 예. 예, 아시아에서도 대만에서는 2000년부터, 일본은 2007년부터 해서 우리보다 10년, 20년 앞선 거죠. 그렇게 적용해서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예. 예. 여기는 왜 우리나라만 본인 아니면 안 된다고 법을 만들었는지가 이제 문제죠. 여기는 그러면은 누가 판단을 합니까? 대만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가족하고 의료진이 상의해서 환자 입장에서 최선의 방책이 뭔가에 대한 보편적 가치를 따져서 결정하거든요. 그렇군요. 우리나라 근데 네. 교수님 무슨 위원회에서 또 결정하는 거 그건 아닌가요? 그거 이제 위원회는 없어졌어요? 쟁점이 있을 때. 아, 예? 예. 그러니까 문제가 있을 때는 위원회로 문제가 있을 올라가는데. 때요? 예. 제가 이거 위원회 얘기 예전에 김할머니 사건이다 뭐 이런 그 얘기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때는 위원회가 있었던 거 아닌가요? 예, 그때는 뭐 그 대부분까지 가는 과정에서 많은 뭐 논쟁이 있었죠. 예. 근데 어쨌든 지금 이 의료진과 가족의 입장이 더 좀 강조가 되면 대만과 일본의 경우를 보더라도 큰 문제는 없었으니까 우리나라. 그럼요. 이 임종기나 말기를 대상으로 법을 시행할 때는 쟁점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 확장이 돼서 나중에 식물 상태로 넘어가고 안락사를 허용하는 나라로 갈 때 그게 분쟁이 있는 거거든요. 예, 우리는 그 중에서 우리가 뭐 늦기도 늦었지만 제일 보수적으로 그 대상을 정해놓고도 절차를 너무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상당히 좀 그 시행하기도 힘든 상황이고, 그리고 사실 그 존엄사라는 측면에서 볼 때 이거 막 연명치료라고 그래서 여기에 왜 구멍 뚫고 뭐 숨쉬게 하고 전 그거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참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많이 하게 될 텐데, 그러면은 이게 앞으로 우리나라에 조금 더 근데 사실 우리나라가 그 환자의 입장을 그렇게 듣게 하게 한 거는 본인들의 결정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이제 문제는 본인이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될 경우가 이게 문제 아니겠어요 사실 그죠? 그럼요. 그러면은 이거 앞으로 이제 그 시행한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요. 예, 어제부터 뭐 글쎄요. 됐죠.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이 시행하면서 또 고칠 기회는 있겠죠. 뭐 그렇게 돼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근데 교수님께서 보실 때는 그러면은 이 시행한 그러니까 어제부터 시행을 했지만 조금 시행하는 걸 보고서 뭐 공청회 같은 거를 열어야 된다고 보세요? 아니 뭐 그동안에도 무수히 많은 회의와 공청회를 했죠. 예. 그래서 의료계에서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를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안 고친 거죠. 안 고친 거예요? 왜 안 고쳤다고 보세요? 그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탁상공론 그 의사결정 주체에 있는 분들이 현장을 모르는 분들이거든요. 현장을 모르는 분들이다. 그런 분들이 결정권을 갖고 있으니까 왜 그 환자한테 가서 당신 죽는다는 말을 의사가 못하느냐. 그건 이론이죠. 현실은 그게 쉽지 않은데. 그러면 뭐 본인이 그 서류를 안 쓴 게 원했느냐. 그러니까 국민의 90% 이상이 이는 고통스러운 임종을 원하지 않거든요. 그렇겠죠. 근데 서류 작성이 가능한 사람은 10%면 80%는 왜 원하지 않는데 작성을 못하느냐. 이 제도가 잘못된 거죠. 그걸 고칠 생각은 안 하고 자꾸 왜 본인한테 가서 죽는다는 소리를 못하느냐고 하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은 본인도 아마 얘기도 못하고 본인이 그런 참 병이 본인들이 이렇게 걸리거나 했을 때에도 그게 그런 얘기 들었을 때 얼만큼 충격이 클까 이런 역지사지를 좀 한번 해봐야 될 텐데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정책 위반자들이 뭐 이렇게 별로 사고 구조가 바뀔 것 같지가 않은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글쎄요, 이제 시행착오를 하면서 이제 뭔가 조금씩 바뀔 걸로 기대합니다. 예. 시행착오가 있으면서 바뀔 것으로 기대한다. 예. 우리 사회도 이 존엄사라는 그런 측면이라든지 이게 사실 그 교수님 이 혈액종양내과에 계시니까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환자들도 많죠. 저희는 저희가 진료하는 환자 중에 거의 절반이 사망하니까요. 예. 근데 이제 최근에는 이게 인위적으로 생명을 연장하는 의료 집착적인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달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걸 어디까지 하는 게 적절한지, 환자들이 불필요하게 고통받는 일을 줄일 수 있는지가 현실적으로 굉장히 큰 고민입니다. 예. 그렇군요. 예, 잘 알겠습니다. 진짜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가 좀 고민해 봐야 될 그런 문제를 얘기해 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서울대학교 병원의 혈액종양내과 허대석 교수였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전 뉴스 들으신 이후 8시 1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